네, 114쪽이요. 114쪽. 근로소득 보겠습니다. 자, 이자와 배당 그리고 사업소득까지 했고요. 이제 네 번째 세목, 근로소득인데요. 자, 근로소득은 우리 TAT 2급의 시험하고 아주 관계가 깊은 소득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실무수행에서는 근로소득만 시험을 문제를 해요. 근로소득에 대해서만. 근데 지금 우리 114쪽부터 정리하는 것은 실무수행하고 약간의 관계가 있겠죠. 이론이니까. 네, 그런 관계성이 있고 나중에 이제 실무수행에서도 이 근로소득 부분에 대해서는 원천징수, 그 다음에 연말정산 이런 쪽으로 연습을 많이 하게 됩니다. 자, 이론에서도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게. 이론에서 중요한 게 앞에 그 이자 배당하고 거기 많이 나오고 그 다음에 근로소득이 또 많이 나오는 편이에요. 자, 근로소득이란 무엇인가 볼까요? 고용계약에 따라 또는 이와 유사한 계약에 의하여 비독립적으로 근로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급여를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근로소득이라는 것은 고용계약이나 이와 유사한 계약에 의해서 독립적이지 않고 비독립적으로 근로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급여입니다. 독립적으로 근로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것은 용역 사업소득이에요. 그건 사업소득. 독립적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지시에 따라서 일을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돈 받고 내가 알아서 일을 하는 겁니다. 예. 내가 10분 일하고 30분을 쉬든, 예. 그냥 쉬는 시간 없이 계속 일을 하든 그거는 뭐 내 맘이에요. 왜냐면 나는 사업자니까. 네, 그러나 근로소득자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죠. 근로소득자는 몇 시에 출근하세요. 퇴근 시간은 몇 시입니다. 점심시간 몇 시입니다. 이런 게 뭐예요? 그게 바로 비독립적으로 근로용역을 제공하고 있는 것이죠. 그걸 우리가 이제 근로계약에 따른 근로의 제공이라고 하고, 그러니까 근로의 제공과 용역은 다른 것이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그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급여를 우리는 근로소득이라 부른다. 그러면 근로소득의 범위를 볼까요? 급여라고 그랬는데 왜 이렇게 많냐? 급여하고 유사한 것이 다 근로소득이에요. 예. 급여하고 비슷한 것들. 자, 뭐가 있을까요? 기밀비, 판공비, 교재비, 기타 유사한 명목으로 받는 것으로서 업무를 위하여 사용된 것인지 분명하지 아니한 것이다. 업무를 이용해서 사용했으면 개인 급여가 아니고 회사의 경비로 처리해야죠. 그런데 우리가 근로자에게 주는 뭐 판공비, 이건 교재비 이런 명목으로 주는 것은 그냥 주는 거예요. 그걸 뭐 무슨 어디에 써라. 예. 어디에 썼는지 확인도 안 합니다. 이런 것은 그냥 급여다 이거예요. 급여. 종업원이 받는 공로금, 위로금, 개업 축하금, 학자금, 장학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들 모두 급여로 과세해요. 예. 뭐 공로금을 준다, 예. 위로금을 준다. 개업 축하금 주는 데도 있을까요? 근로자가 다른 사업을 개업을 하면 회사는 다 싫어할 것 같은데. 어쨌든 무슨 축하금, 뭐 이런 학자금, 장학금 이거 전부 급여로 봅니다. 그 다음에 근로수당, 가족수당, 전시수당, 물가수당, 뭐 출납수당, 직무수당 이런 직책수당 뭐 이런 명목을 붙여서 주는 수당, 각종 수당들 근로소득에 포함됩니다. 급식수당, 주택수당, 피복수당, 기타 이와 유사한 것들 근로소득에 포함되고요. 주택을 제공받음으로써 얻는 이익 이것도 근로소득이에요. 그런데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이
사택을 제공받는 것은 제외한다. 사택이라 하는 것은요, 회사가 보유한 주택을 사택이라고 그래요. 회사 이름으로 된 주택. 그러면 기숙사도 사택에 해당되는 겁니다. 기숙사 같은 거. 근데 기숙사라고 해서 회사 울타리 안에만 딱 있는 것이 아니라 이런 외부에다가 아파트나 오피스텔을 기숙사로 쓰는 회사도 있어요. 그런 거 다 사택입니다. 회사 명의로 제공하고 있는 주택을. 자, 그런데 포함되지 않는 경우 근로소득으로 보지 않는 것이 뭐냐면은 주주나 출자자가 아닌 임원이어야 돼요. 그리고 주주라면은 이제 소액주주인 임원은 돼요. 소액주주인 임원. 소액주주라는 것은 자기 사주 조금 가지고 있는 그런 직원을 말해요. 대주주가 아닌 임원. 또 임원이 아닌 종업원. 그리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근로소득을 지급받는 사람이니까 공무원이죠. 예, 그래서 자, 주주나, 여기서 말하는 주주는 대주주를 말하는 거죠. 대주주나 출자자가 아닌 임원이거나 아니면 소액주주인 임원이거나 임원이 아닌 종업원이거나 또는 공무원이거나 이러한 사람이 여기에 해당되는 자가 사택을 제공받는 것으로서 얻어지는 이익은 근로소득이 아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이 주택을 제공받은 이익은 근로소득으로 포함시켜야 돼요. 그 다음에 6번째, 종업원이 주택의 구입이나 임차에 소요되는 자금을 저리 또는 무상으로 대여받음으로써 얻은 이익. 그런데 여기서는 중소기업은 제외. 대기업만. 중소기업에다가 이제 혜택을 주는 거죠. 중소기업은 대기업에 비해서 복리후생 정책이 좀 부족한 편이니까 중소기업에서 종업원들에게 주택구입자금을 무상으로, 이제 그러니까 무이자로 이렇게 빌려줬다. 거기에 대해서 그 이자 부분을 소득으로 봐야 되느냐, 안 본다 이겁니다. 중소기업은. 대기업은 근로소득으로 보는 거죠. 기술수당, 보건수당, 연구수당,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이런 것들 다 근로소득으로 넣어야 되고요. 시간외 근무수당, 통근수당, 개근수당, 특별공로금, 이런 성질의 급여도 근로소득에 포함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시간외 근무수당도 뒤에 비과세되는 시간외 근무수당이 있어요. 이제 그 옆 페이지에서 비과세되는 수당은 따로 정리를 할 겁니다. 여비 명목으로 받는 연액 또는 월액의 급여. 자, 연액, 월액의 여비라는 게 뭐냐면 연간 얼마, 월 얼마씩 받는 여비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 실비로 주는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출장 갔다 와서 비용 청구해가지고 받는 것은 그건 근로소득 아니에요. 그건 내가 쓴 돈 회사에서 돈을 우리가 회사에서 받아내는 거니까 그게 아니라, 월액이라는 것은 매월 일정한 금액을 준다는 것입니다. 연액이라는 것은 매년 연간 100만 원, 연간 200만 원씩 그냥 준다는 거예요. 명목을 여비로 해서. 그럼 그것은 급여라는 거죠. 벽지수당, 해외근무수당, 이와 유사한 성질로 받는 급여, 과세로 되는 거고요. 네, 벽지수당도 비과세가 있어요. 다음 페이지 보면. 법인의 임원 또는 종업원이 당해 법인 또는 당해 법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으로부터 부여받은 주식 매수 선택권을 근무하는 기간 중 행사함으로써 얻는 이익.
근무하는 기간 중에 행사했다 하는 말은 뭐냐면, 자, 우리 회사 주식을 매수할 수 있는 권리를 주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시가대로 매수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경우는 그 주식 매수 선택권이라는 것은 시가보다 훨씬 낮은 가격으로 매수할 수 있는 권리를 주는 거예요. 스톡 옵션이라고 그러죠. 스톡 옵션. 그래서 대개 경영진들이 자기의 급여를 낮게 받는 대신에 내가 어떤 성과를 달성하고 성과가 보여지면 나에게 어떤 주식을, 자기 회사 주식을 얼마를 주기로 이렇게 계약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주식 매수 선택권을 부여받았다고 그래요. 법인의 임원들이 주로 이런 스톡 옵션을 많이 가지고 있죠. 그런 사례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항상 그 뭡니까, 주식 시장이 좋을 때는 그 스톡 옵션을 행사를 한다고 그러죠. 그래서 자기 보유 주식을 시장에 내다 파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서 발생한 이익이 있겠죠. 회사에서 한 주당 가령 10,000원씩 주었는데 지금 시장에서 100,000원씩 거래가 돼요. 그러면 한 주당 90,000원씩 돈을 버는 거죠. 그것을 근로소득으로 본다, 이런 얘기. 네, 회사 다닐 때 그 처분을 하면. 그러면 회사를 퇴직하고 처분을 하면 세금을 안 내지 않느냐? 그건 또 기타 소득으로 과세를 하게 돼 있어요. 회사를 그만두고 주식 매수 선택권에 의해서 받은 주식을 처분해 가지고 거기서 이익이 생겼잖아요. 그럼 그거는 기타 소득으로 신고하는 거예요. 근무 중에는 근로소득이다. 종업원 등 또는 대학의 교직원이 지급받는 직무발명 보상금도 근로소득으로 포함되는데 연 500만 원 이하는 비과세, 뒤에서 나올 거고요. 법인 후 주주총회, 사원총회 또는 이에 준하는 의결기관의 결의에 따라 상여로 받는 소득, 그건 상여니까 근로소득에 포함돼야 되죠. 법인세법에 따라서 상여로 처분되는 거, 우리가 그 앞에서 그 배당소득에서 법인세법에 따라 처분되는 배당소득이라는 게 있었다고 그랬죠. 그거는 이제 제가 아마 그 해외 출장, 주주가 해외 출장을 만약에 회사 직원들하고 같이 갔을 때 그 출장 목적이 명확하게 업무하고 관련성이 없을 때는 그 주주의 배당소득으로 과세해야 된다. 그리고 회사의 여비교통비에서 공제하게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것은 이제 법인세법에 따른 그 배당으로 처분되는 경우가 되겠고, 지금 여기 14번에 있는 법인세법에 따라 상여로 처분됐다라는 건 뭐냐면은, 자, 그때 같이 간 직원들이 있어요. 회사 직원들. 그런데 가령 이제 업무를, 회사하고 업무 관련성 있는 일정은 10일 중에 5일밖에 안 되고, 보니까 5일은 관광을 다닌 것 같아요. 관광을. 그러면 관광 다닌 것이 업무하고 관련성이 없다라고 만약에 본다면 그 관광은 회사가 비용 처리할 수 없는 거예요. 이거는 복리후생적으로 볼 수 없겠다. 이건 좀 심하다 한다면 그것을 직원들의 상여금으로 처분해가지고 그 부분은 회사의 여비교통비에서 비용에서 빼고 그 해당 직원들에게 상여금을 준 걸로 보겠다. 그것을 우리가 상여로 처분된 금액이다. 이렇게. 15번째, 퇴직할 때 받는 소득으로서 퇴직 소득에 속하지 않는 소득도 근로소득으로 과세합니다. 자, 퇴직 소득으로 보면 좋은 점이 뭐가 있어요? 분류과세, 종합과세를 안 합니다. 분류과세 하니까 원천징수하고 끝나요. 퇴직소득은. 그런데 근로소득으로 되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근로소득은 종합과세 세목이잖아요.
어떤 조건이 되면 종합과세. 다른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있다 그러면 합산해가지고 종합과세를 하기 때문에 자 퇴직할 때 순수한 퇴직금은 퇴직소득으로 보는 게 맞아요. 그런데 퇴직소득에 속하지 않는 것을 받았다면 그것은 근로소득으로 종합과세한다. 퇴직자가 퇴직금 외에 더 받는 게 뭐가 있느냐? 있습니다. 우리가 퇴직을 뭐 앞당겨서 할 경우에 회사에서 권유해가지고 퇴직할 때 보통 퇴직금 외에 더 주는 게 있어요. 회사 측에서 근로자에게 권유하는 거죠. 지금 원래는 만약에 63세가 우리 회사의 만약에 퇴직 연령이에요. 근데 지금 근로자가 60세예요. 3년 후에 정년퇴직하는 건데 60세인 근로자에게 회사가 타협을 하는 거죠. 지금 퇴직을 하면은 근로자의 퇴직금, 지금 현재 퇴직금에다가 앞으로 3년 동안 벌어들일 근로소득의 절반을 그냥 주겠다. 그럼 이제 계산해보면 되죠. 그냥 일 안 하고 급여 절반을 주겠다는데 3년치. 예. 놀면서 그거 버는 거잖아요. 아무튼 회사에서 보통 조기 정년퇴직을 시킨다든가 이럴 때는 퇴직금 플러스 알파라는 걸 주는데 그 알파가 근로소득으로 봐야 된다. 그래서 그 알파는 종합과세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근로소득으로 본다는 것은 우리가 중요한 게 퇴직소득이 아니고 근로소득으로 본다는 것은 근로소득이 지금 퇴직소득과 다르게 종합과세 세목이라는 거예요. 자, 이와 같이 굉장히 우리 회사에서 그 지급하는 급여만이 아니라 각종 수당이라든가 이런 것 등이 근로소득 범위에 포함이 된다는 거 알아두시고 그러나 또 못지않게 115페이지에 보면은 비과세도 굉장히 많아요. 자, 비과세 중에서 나중에 우리가 실기할 때 계속 나오는 것만 우선 먼저 표시를 해놓고 쭉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기 식대는 표시해 놓으세요. 이건 꼭 나오고요. 자가운전 보조금도 꼭 나옵니다. 실기할 때. 그 다음에 저 밑에 보시면은요, 생산직 근로자의 야간 근로 수당이라고 나와요. 이것도 매번 나오고요. 실기 시험할 때. 그리고 여기 국외 근로소득, 여기도 자주 나오는 편입니다. 네. 뭐, 요 정도. 네. 자, 이 정도는 아주 자세히 알아둘 필요가 있어요. 자세하게. 나머지는 이 항목만 알아두면 되는 정도예요. 예. 자, 첫째, 일직비, 숙직비입니다. 예, 비과세입니다. 일직비, 숙직비. 실비 변상 정도이어야 돼요. 일직비를 주는데 너무 과도하게 주면 그건 당연히 과세가 되겠죠. 일직비, 숙직비 주는데 막 100만 원씩 주는 회사 있나요? 그런 회사는 없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100만 원씩 만약에 주었다. 그건 과세가 되겠죠. 실비 변상적이다 그러면 통상 이거는 일직비, 숙직비라고 볼 수 있겠구나 하는 것들을 말하는 거예요. 자, 식대를 자세히 보면요. 거기 월 10만 원 이내의 식대라고 되어 있죠. 그런데 현물로 급식을 하는 것은 금액을 따지질 않아요. 현물이라는 건 식사를 말하는 거예요. 식사를 하는데 그 식사가 그 식단이 한 끼가 가령 10,000원짜리의 식사라고 했을 때 10번 주면 10만 원이고 20번 주면 20만 원이네요. 그러면 하루 20일 근무하는 경우에 현물로 20만 원짜리 20만 원어치 식사를 제공받았어요. 그럼 월 10만 원이니까 10만 원어치는 과세고 나머지 10만 원은 비과세고 이렇게 하지는 않아요. 현물로 급식한 것은 금액에 한도 없이 비과세인데 현금으로 주는 식대가 월 10만 원 이내만 비과세다. 이런.
월 10만 원 이내만. 그러면요, 여기에서 그렇게까지는 설명을 안 했는데 한번 여러분이 한번 판단을 한번 해보세요. 식사, 현물 급식을 제공하는 회사예요. 현물 급식. 거기다가 플러스 수당, 식대 수당을 현금으로 10만 원을 또 준다고 보겠습니다. 그러면은 현금 10만 원 이내니까 현금도 비과세. 또 현물은 뭐 금액에 상관없으니까 식사 모두 비과세. 그렇게 될까요? 어떻게 하는 게 합리적일 것 같아요? 둘 중에 하나만 적용하겠죠. 근데 그건 둘 중에 하나만 적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물만 비과세예요. 그럴 때는 현금 주는 것은 10만 원이든 5만 원이든 과세가 되는 거예요. 현물과 현금을 같이 제공할 때는, 식대를 같이 제공할 때는 현금은 10만 원 미만이라도, 이내라 하더라도 과세가 되는 겁니다. 현물 없이 현금만 지원하는 식대 보조금은 10만 원까지는 비과세. 그러니까 어느 회사는, 부자 회사는 뭐 30만 원, 50만 원 줄 수도 있잖아요. 식대 보조금으로. 우리 회사 식당이 없으니까 직원들에게 밖에서 사 먹으세요 하고 현금으로 월 급여 줄 때 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30만 원을 만약에 준다. 그러면 10만 원은 비과세고 20만 원에 대한 것은 급여 계산할 때 과세로 해서 계산해가지고 세금을 공제한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거 그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4대 보험 아시죠? 4대 보험, 국민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국민연금, 이런 데에서 회사 부담분, 회사가 절반 정도를 내주고 있죠? 그건 복리후생 차원에서 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거 비과세예요. 사원들의 급여로 보지 않습니다. 자, 이제 자가운전 보조금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가운전 보조금 시험에 정말 잘 나오는데 본인의 차량이어야 되고요. 그러니까 자가운전 보조금을 받으려면 본인의 차량 또는 본인 명의로 임차한 차량을 회사 업무에 이용하고 실제 여비를 받는 대신에 지급받는 월 20만 원 이내의 자가운전 보조금은 비과세다 하는 겁니다. 네. 여기도 전제가 뭐냐면 실제 여비를 받는 대신에 지급받는다 그랬어요. 실제 여비를 받는 대신에 지급받는 월액 20만 원 이내. 자, 무슨 말이냐 하면은, 자, 내가 내 차를 가지고 회사를 다니는 사람이에요. 자기 차로 회사를 다니는데 회사 업무를 볼 때도 내 차를 가지고 회사 업무를 보는 경우에 회사가 그러면 회사 차량 뭐 따로 있을 필요 없이 직원들이 자기 차 가지고 업무 보고 회사가 그 차량 유지비 보조해 주면 되지 않느냐. 그런 회사들 많이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 급여 줄 때 자가운전 보조금이라고 주는 겁니다. 이때는 월액으로 딱 정해져 있어요. 회사마다. 예. 월 20만 원 또는 월 30만 원, 월 40만 원 이렇게 정해놨단 말이에요. 월 20만 원까지만 비과세를 적용해 줍니다. 월 20만 원까지만. 그러면 30만 원 주는 회사는 20만 원 비과세, 10만 원은 과세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전제가 아까도 10대에서도 현물 급식을 하지 않아야 이 현금이 비과세라고 했지 않습니까? 이 자가운전 보조금도 마찬가지예요. 실제 여비를 청구하지 않아야 돼요. 네, 그러니까 내 차 가지고 출장을 갔다 왔는데 갔다 와가지고 도로비 얼마, 또 차 주차비 얼마, 차하고 관련돼 가지고 그걸 청구했다고 하면은 그것은 이중으로 지원해 주는 거가 잘 되거든요. 그래서 실제 여비를 받는 대신에 월액으로만 자가운전 보조금을 받는다면 그것은 비과세다. 그러면 실제 여비도 청구해서 받고 있어요. 그러면 이거 과세입니다.
그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여비를 회사 출장 갔다 와가지고 여비를 청구해서 받아내는 거 당연히 비과세죠. 비과세. 실비 변상적으로 받는 거니까. 네, 내 돈으로 쓰고 와서 나중에 청구해서 돈 받는 거잖아요. 여비. 자녀 보육수당 비과세인데 월 10만 원 이내로 비과세입니다. 월 10만 원 이내로. 자녀 보육수당이라는 것은 근로자 또는 배우자의 자녀 출산이라든가 6세 이하의 자녀 보육과 관련해서 회사가 지급해주는 자녀 보육수당이라는 게 있어요. 주는 회사에 한해서는 10만 원 이내로 비과세. 출산 장려를 위해서 이건 좀 많이 높여야 돼요. 휴직수당, 육아휴직수당이에요. 비과세입니다. 고용보험공단에서 지급하는 육아휴직급여라는 게 있어요. 고용보험공단에서 근로자에게 육아휴직급여, 산전휴 휴가급여 또는 공무원의 육아휴직수당, 육아기 근로기간 단축급여 뭐 이런 명목의 것이 있는데 육아로 인해서 근로자가 휴직했을 때 고용보험관리공단으로부터 받는 수당은 전부 전액 비과세. 실업급여 전부 비과세입니다. 실업급여도. 비과세 학자금이라는 게 있어요. 아까 그 장학금은 과세입니다만은 여기 학자금이라는 것은 자녀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근로자 본인에게 주는 것을 말해요. 자녀 학자금을 회사에서 지원하는 금액은 근로소득으로 과세가 된다고 아까 나왔죠. 예, 그러나 근로자 본인의 학자금 지원액은 요건에 충족하는 경우 비과세입니다. 네. 학자금하고 장학금은 다른 거죠. 근로장학금 비과세입니다. 대학생이 근로의 대가로 지급받는 장학금을 근로장학금이라고 하는데 비과세고요. 연구활동비는 연구직에 종사하는 직원들에 한해서 월 20만 원까지 비과세입니다. 교사도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교사하고 일반 회사의 연구소에 있는 직원들이에요. 자, 그 다음에 생산직 근로자의 야간 근로수당. 이것도 시험에 잘 나와요. 조금 복잡합니다. 이것도 생산직 근로자의 야간 근로수당도 그냥 생산직의 야간 근무 수당을 전부 적용해주면 그만인데 좋은데 이게 좀 조건이 세부적으로 좀 있어요. 자, 우리가 생산직이라 그러면 이제 공장에서 일하는 사람, 광산에서 일하는 사람을 말하고요. 월정 급여액이 210만 원 이하로서 직전 과세 기간의 총 급여가 3천만 원 이하인 근로자만 해당이 됩니다. 예. 자, 그러니까 직전 과세 기간에 총 급여니까 지난해 급여를 말해요. 지난해 총 급여가 3천만 원 이하. 여러분 총 급여는 비과세 빠지고 비과세는 빠지는 거예요. 총 급여에서는 여기 지금 있는 뭐 식대라든가 만약에 자가운전 보조금이라든가 이런 걸 받은 게 있으면 그런 비과세는 다 빼고 총 급여가. 그래서 총 급여액이 3천만 원 이하이고 그 다음에 월정액이 210만 원 이하여야 돼. 월정액이라는 건 뭐냐면 수당 빼고 매월 고정적으로 받는 금액을 월정액이라고 불러요. 수당이라는 건 그 시간외 근무 수당 이런 거는 내가 시간외 근무를 몇 시간 했느냐에 따라서 금액이 달라지잖아요. 그런 거 말고 기본급 그 다음에 일정하게 매년 월정액으로 주는 뭐 자가운전 보조금 이렇게 매월 같은 금액을 주는 것을 우리가 월정급여라고 하는데 그거 기준으로 해서 210만 원 이하일 경우에만 적용이 된다는 거예요. 조건을 좀 알아두세요. 직무발명 보상금은요. 연간 500만 원 이하까지 비과세 적용합니다.
자, 국외 근로소득 비과세인데 한도가 있어요. 이거는 국외에 주재하는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보수인데 지금 우리나라 근로자들이 국외에 많이 가 있습니다. 예. 그 해외에 사업장이 있는 회사들은 해외에 많이 가 있죠. 그래서 한도가 어떻게 되느냐? 월 100만 원인데요. 그러니까 만약에 근로자가 월급이 월 300만 원인 사람이다. 그러면 100만 원은 비과세고 200만 원은 과세를 하는 거죠. 그런데 외항 선박과 건설 현장 국외 근로자는 한도를 300만 원을 하고 있어요. 300만 원으로. 그래서 그 선원, 외항 선박, 그 다음에 국외 건설 근로자, 이 사람들은 월 300만 원까지 비과세, 초과한 것은 과세, 이렇게 된다. 네, 처우 개선비라고 그래서요. 유치원 사립 유치원 교사분들 받는 것이 있는데 요거 비과세 적용하고 있고요. 취재수당이라고 그래서 기자들이 받는 게 있는데요. 월 20만 원까지. 아까 연구수당도 월 20만 원이었죠. 비과세 적용하고요. 벽지수당이라고 받는 게 있는데요. 월 20만 원 이내로 벽지수당도 비과세입니다. 20만 원 초과하는 것은 근로소득으로 봐야 되겠죠. 한도가 있는 것은 초과하는 건 다 근로소득. 이주수당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이것도 월 20만 원 이내로 비과세를 적용합니다. 이주수당은 공무원들에게 주로 해당이 되는데 만약에 과천에 있는 청사가 무슨 부처가 세종시로 옮겨갔다 그러는데 과천에 있다가 세종시로 갔는데 가족들하고 같이 갈 수가 없어가지고 가족은 그냥 서울에 있고 본인만 세종시로 가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 어떻게 됐습니까? 좀 위로를 해줘야 되겠죠. 아마 그런 차원에서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이라는 것을 만들어가지고 거기에 그런 경우에 해당되는 공무원들에게 이렇게 특별히 이주수당이라는 걸 만들어 준 모양이에요. 주택구입 임차 지원비, 중소기업 종업원에 해당돼서 비과세, 대기업은 과세였습니다. 아까 앞에 근로소득에서 나왔다, 앞 페이지에서 나왔던 거죠. 사택을 사용함으로써의 얻은 이익, 이 사택의 사용은 주주나 출자자만 과세이고요. 아까 그 외의 사람들, 소액주주 임원이라든가 임원이 아닌 종업원이라든가 하는 경우는 비과세라고 그랬죠. 그 부분입니다. 보험료 신탁부금 또는 공제부금, 종업원이 계약자이거나 종업원 또는 그 배우자 및 그 밖의 가족을 수익자로 하는 보험 신탁 또는 공제와 관련하여 사용자가 부담하는 보험료, 신탁부금, 공제부금, 이건 구체적으로 이제 비과세되는 부분이 따로 있죠. 이런 부분. 네, 그래서 근로소득 비과세되는 것들이 이렇게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주로 이제 한도 있는 것들 잘 챙겨 놓으시고, 그 다음에 식대, 자가운전보조금, 생산직 근로자의 야간 근로수당, 그리고 국외 근로수당은 조금 자세하게 알고 계셔야 되겠다. 나중에 이제 실무 수행할 때 그거 계속 반복적으로 따져 보겠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 보시면은 지금 근로소득 범위에서 빠져 있는 게 하나 있어요. 경조금. 이거는 경조금은 근로소득으로 보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경조금이라 하는 것은요, 사업자가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것은 그 경조금인데 사회통념상 타당한 범위 내에서요. 네. 사회통념상 타당하다는 금액. 그러니까 경조금 하면은 근로자가 본인이 결혼했을 때는 회사가 뭐 100만 원을 축하금을 준다든가, 만약에 부모님이 돌아가신다 그러면 조의금으로 뭐 50만 원을 준다든가, 이렇게 그 회사 규정에서 정해놓은 그런 규정에 의해서 지급되는 것들은 근로소득으로 보지 않는 것이 맞아요. 네. 그런데
규정에는 본인 결혼할 때 100만 원 준다고 회사 규정에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만약에 그 회사의 대표이사 자녀가 우리 같은 회사를 다니는데 대표이사 자녀에게 만약에 경조금을 5천만 원을 줬다. 그 규정에 5천만 원 다른 사원들도 다 5천만 원 주면 그렇게 주는 회사라면 상관이 없겠는데 특별한 사원에게만 그렇게 줬다면 이건 근로소득으로 봐야 되겠죠. 100만 원은 경조금으로 보고 나머지 4,900만 원은 근로소득으로 보고 과세해야 되겠죠.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근로소득 금액의 계산. 네, 근로소득 금액의 계산. 항상 이게 적용된다고 그랬죠. 소득 금액은 총 수익 금액, 즉 소득에서 필요경비를 빼는 것이 모두 적용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보시게 되면은 근로소득 금액은 총 수익 금액, 이게 뭐예요? 앞에서 비과세를 뺀 근로소득을 말하는 거예요. 비과세 뺀 과세 근로소득, 그게 총급여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총급여 하면은 수령액을 다 더하면 안 돼요. 비과세 뺀 거, 과세되는 거. 거기에서 뭘 빼느냐? 근로소득 공제라는 걸 빼줘요. 이게 경비예요. 이게 필요경비. 근로자에게도 필요경비가 인정이 된다. 이거 근로소득에 대해서. 근데 이제 앞에서 그 사업소득에서는요, 필요경비는 회사니까, 사업소득은 회사잖아요. 회사는 장부라는 게 있죠. 그래서 뭐 복리후생비 얼마, 급여가 얼마, 여비교통비 얼마, 소모품비 얼마, 이런 그 장부라는 게 있지만 우리 근로소득이 있는 근로자가 내가 직장을 다니기 위해서 옷을 맞추는데 얼마, 구두 사는데 얼마, 교통비로 얼마, 이걸 다 적나요? 장부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이 경비를, 실제 경비를 적용할 수가 없고 이렇게 딱 표를 만들어 놨어요. 일정하게. 그래서 총급여에 따라서 총급여 얼마까지는 경비가 얼마, 또 총급여 얼마부터 얼마 사이는 경비가 얼마. 그래서 근로소득 공제가 바로 경비인데 이거를 표로 만들어 놨습니다. 미리 정해 놨어요. 그걸 적용하게 됩니다. 자, 근로소득 금액은 총급여 마이너스 근로소득 공제인데 그 근로소득 공제가 바로 필요경비라는 것이죠. 자, 총급여액이란 다시 한번 보면은요, 총급여액이란 비과세 소득 금액을 제외한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근로소득의 합계다. 아시겠죠? 그러면은 근로소득 공제는 어떻게 적용하는지 볼까요? 여기 총급여액입니다. 총급여액이 500만 원 이하이다. 이건 연 개념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과세 기간이니까 우리 소득세 과세 기간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입니다. 그래서 소득세 과세 기간 동안에 500만 원 이하이면 총급여의 70%를 소득공제 해주는 거예요. 그게 비용이다. 그러니까 500만 원에 70%, 500만 원 딱 된다면은 500만 원에 70%를 적용하면 350만 원이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의 과세 표준은 150만 원이 과세 표준이 되는 거예요. 거기다가 세율 적용해 가지고 근로소득세를 계산하겠죠. 자, 그 다음에 500만 원 초과 1,500만 원 이하인 총급여자는 350만 원, 아까 500만 원에 350만 원 공제를 먼저 하고 초과된 금액에 대해서는 40%만을 필요경비로 인정해 줍니다. 이런 식으로 한다. 그래서 요거를 공제액을 다 외울 수가 없어요. 요율을. 그래서 요거 하나만 외워두는 거예요. 500만 원 이하 70% 소득공제 해준다.
500만 원 이하 하나만 알고 계시면 돼요. 500만 원 이하는 가끔 시험에 나옵니다. 나머지는 초과 금액에 대해서 공제액이 점점점 줄어들어요. 그러니까 많을수록 그 필요 경비를 줄여가지고 세금을, 고소득자가 세금을 많이 내는 구조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자, 근로소득 공제가 이렇게 계산했더니 만약에 2천만 원을 초과했다 그러면 그냥 2천만 원만 공제 금액으로 본다. 그러니까 한도가, 근로소득 공제의 최고 한도는 2천이다. 2천. 근로소득 공제 최고 한도는 2천만 원. 자, 그러면은 지금 이 근로소득 공제표는 일반 근로자, 여기 일반 근로자라고 되어 있네요. 일반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것이고, 우리가 근로자 중에는 일용 근로자도 있죠. 그럼 일용 근로자는 근로소득 공제를 어떻게 계산하느냐? 간단해요. 1일에 15만 원. 누구나 총 금액을 따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일당이 10만 원이든 일당이 100만 원이든 간에 하루 15만 원은 공제해 주는 거예요. 필요경비. 하루 15만 원. 그러면 이제 일용 근로자가 일당이 15만 원인 사람은 과세 표준이 제로예요. 계속 표준. 세금을 한 푼도 낼 이유가 없는 거죠. 15만 원이 소득 공제돼 버리니까. 적어도 최소한 일당 15만 원이 넘어야 내야 될 세금이 조금 나올 거예요. 자, 일용 근로자 소득 공제 하루 15만 원이라는 거 기억하시고, 수입 시기까지만 하고 좀 쉬었다가 다음 시간에 보내요. 자, 근로소득의 수입 시기. 급여는 언제가 수입 시기냐면요, 근로를 제공하는 날로 따집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만약에 어느 회사는 12월 달 급여를 12월 25일 날 지급하는 회사도 있고 뭐 20일 날 지급하는 회사도 있고 이렇게 있겠지만, 또 어떤 회사는요 12월 달 급여를 내년 1월 5일 날 주는 회사도 있을 수 있죠. 그 다음 달 초에 지급하는 회사도 있어요. 그런데 그러면 1월 5일 날 받았으니까 12월 달 급여는 이번에 연말정산할 때 과세 기간에 안 들어갔으니까 한 달치는 급여를 빼고 신고해야 되나? 아니라는 거죠. 지급받는 날이 아니라 근로를 제공하는 날을 수입 시기로 보기 때문에 기간이 지났으면 전부 봉급을 그 다음에 1월 달에 받았다 하더라도 어떻게 해요? 연말정산할 때 그거 전부 포함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급여, 근로소득 수입 시기, 근로를 제공한 날입니다. 급여를 수령한 날, 이렇게 하면 그건 틀린 거예요. 자, 잉여금 처분에 의한 상여금. 이거는 잉여금 처분을 결의한 날이에요. 잉여금이라는 건 회사가 이익이 나가지고 그 이익을 직원들에게 보상해 주는 것이 잉여금 처분 상여이거든요. 그것은 이제 법인에서 그 잉여금을 처분을 결의하겠죠. 우리 그 배당을 결의하는 것처럼 그 결의한 날을 수입 시기로 봐야 되고요. 인정상여, 근로를 제공한 날입니다. 주식 매수 선택권, 아까 나왔었죠? 스톡옵션, 이것은 행사한 날을 수입 시기로 본다. 그 주식 매수 선택권을 행사한 날. 그래서 이 근로소득의 수입 시기에는요, 급여를 수령한 날은 없습니다. 대부분 근로를 제공한 날이고, 아니면 잉여금 처분에 따른 상여 같은 경우는 처분 결의한 날, 주식 매수 선택권은 행사한 날, 이런 식으로 되지. 이 근로소득의 수입 시기에 급여를 수령한 날, 이런 보기가 나오면 그건 무조건 틀린 보기예요.
자, 근로소득 뒷부분 좀 남았고요. 예, 쉬었다가 다음 시간에 거기 7번부터 정리하도록 할게요.